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최고급 실크와 수천 개의 진주로 장식된 드레스는 신부 대기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무게는 서지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차갑게 가라앉은 자신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냉정함과 결의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오늘 그녀는 불쌍한 신부였고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존재였다. 문 밖에서는 희미하게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진우그룹의 후계자 박성훈과의 결혼식. 이 결혼은 파산 직전에 몰린 그녀의 가족 회사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버지는 눈물로 호소했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그녀의 이름만을 불렀다. 서지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니, 그녀는 스스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의 드레스 주머니 안에 숨겨둔 작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자는 X. 그녀가 심어둔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증거 확보 완료. 지하 자금 흐름도 포함. 서지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행복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자의 차가운 만족감이었고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설 준비를 마친 자의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박성훈과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해 교묘하게 함정을 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아왔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아야, 이제 곧 시작이다. 괜찮겠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딸을 사지로 내모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지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약한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가고 잠시 후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조명과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길고 흰버진 로드의 끝에는 오만한 미소를 띤 박성훈이 서 있었다. 그는 서지아를 마치 값비싼 트로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나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소유욕과 정복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흉이었다. 서지아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만 했다. 하객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정재계의 거물들, 위선적인 미소로 이 정략 결혼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들 중 다수는 진우그룹의 더러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오늘은 그들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다. 줄의 앞에 섰을 때 박성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불쾌할 정도로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군. 서지아,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아버지는 이제 내 손에 달렸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다. 서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박성훈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다. 신랑 박성훈 군은 신부 서지아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박성훈은 망설임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제 서지아의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식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주례가 다시 물었다. 신부 서지아 양은 신랑 박성훈 군을 남편으로 맞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짜증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아니요, 그 한마디는 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성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서지아는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서서 망설임 없이 뛰기 시작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녀는 버진 로드를 역주행했다. 서지아 당장 서 박성훈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소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서지아는 미리 파악해둔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결혼식을 파투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박성훈과 진우그룹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까지. 그녀는 호텔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미리 외워두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다. 멀리서 경호원들의 외침과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아는 숨을 죽인 채 약속된 장소인 C구역 34번 기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그 차는 주변의 다른 화려한 차들과는 달리 어떠한 장식도 없이 단단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그 주인처럼. 서지아가 가까이 다가가자 뒷좌석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냉정한 눈빛은 선명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진우그룹의 유일한 라이벌인 TK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1분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채 올라탔다.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박성훈과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호텔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과거를, 족쇄를, 그리고 불쌍했던 신부의 모습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진우그룹 박성훈 상무.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파혼당해 신부 행방 묘연.
이미 세상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서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공개적인 망신, 그리고 이어질 진실의 폭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약속은 지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강태준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해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내게 뭘 원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 서지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지아는 알 수 있었다. 저 냉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예리한 계산과 야망을. 그 역시 진우그룹의 몰락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진우그룹을 무너뜨릴 거예요. 서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내가 제공하는 내부 정보와 증거를 이용해 진우의 숨통을 끊고 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회사를 되찾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차가움과 차가움의 충돌. 그러나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미묘한 인정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이 젖은 창문에 번져나갔다. 서지아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압박감과 절망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위험한 거래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악마일 수도 혹은 구원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뿐이었다. 박성우는 분노에 차 주차장 바닥을 발로 찼다. 감히 서지아가, 그 연약하고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계집애가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겨주다니. 그는 당장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서울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아내겠다고 소리쳤다.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 역시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진우그룹의 사업 확장의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였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지아의 도주가 단순한 변심이나 반항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지아가 강태준의 손을 잡고 세상에 던질 진실의 파편들은 진우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난 후일 터였다. 검은 세단은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섰다.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지아는 젖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눈짓을 했다. 그의 집은 그의 성격처럼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미니멀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집사에게 서지아가 갈아입을 옷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서재로 걸음을 옮기며 서지아에게 말했다. 씻고 와.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후에 하지. 그의 등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곧았다. 서지아는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집사가 안내하는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싸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욕조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서지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대신 침대 위에는 심플한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의 집사가 준비한 옷일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했지만 족쇄와 같았던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는 불쌍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세차게 내리는 비가 서울의 야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번져 마치 추상화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의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그녀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오는군. 무언가 씻겨 내려가기 좋은 날이지. 서지아는 그의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혹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 같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방금 전까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엉망으로 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서지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태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북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진우그룹과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과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세상은 이미 당신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시끄러워졌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파도를 일으키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난 1년 동안 박성훈의 약혼녀 행세를 하며 모은 진우그룹의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증거,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리스트까지. 하지만 이건 아직 미완성된 자료예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죠. 강태준은 USB를 집어들었지만 노트북에 꽂지는 않았다. 그는 서지아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나를 찾아온 건가 TK그룹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접근하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서지아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아닌 치밀한 계획을 가진 사업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서지아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진우그룹의 몰락, 당신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저는 그 길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내부자고요. 대신 제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주셔야 해요.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구걸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였다. 강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몸을 소파 깊숙이 기댔다.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지? 그의 질문은 그녀를 시험하는 듯 했다. 서지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TK그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 문제로 번번이 진우그룹에게 밀리고 있어요. 진우가 로비로 구축한 카르텔 때문이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진우가 사라지면 그 파이는 전부 당신 차지가 될 거예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적의 약점뿐만 아니라
잠재적 동맹의 필요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계속해봐. 그의 낮은 목소리가 허락을 내렸다. 서지아는 노트북을 자신 쪽으로 당겨와 파일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진우그룹의 핵심은 건설과 화학이지만 그들의 자금줄은 진우캐피탈이라는 자회사예요. 박 회장의 개인 금고나 마찬가지죠.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금줄을 먼저 공격해야 해요. 그녀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1시간 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1단계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2단계는 금융감독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진우캐피탈을 압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TK그룹이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박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으며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계획이 가진 성공 가능성과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훌륭했지만 TK그룹이 전면적으로 나설 만큼의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다. 설명이 끝나자 서지아는 숨을 고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거실에는 빗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훌륭한 계획이군.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아. 하지만 세상은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며낸 진우의 스파이라면 그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서지아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 계좌 내역이었다. 이건 제 개인 자산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의 지분과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전부죠. 이것들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겠어요. 만약 제 정보가 거짓이거나 제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 차지가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배수진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파일이 열리는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서지아에게 자신의 조건을 말했다. 좋아. 계약하지. 하지만 내 조건은 달라.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첫째, 이 모든 계획의 최종 지휘는 내가 한다. 당신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해. 둘째, 진우그룹이 무너진 후 당신의 가족 회사를 되찾는 과정은 TK그룹이 주도한다. 회사를 되찾으면 그 지분의 51%는 TK그룹이 갖는다. 경영은 당신에게 맡기겠지만 소유권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다. 그의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진우라는 괴물을 피하려다 TK라는 호랑이를 만난 셈이었다. 서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분의 51%는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은 회사를 되찾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리고 강태준 같은 남자와 협상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실리를 택해야 했다. 그녀는 짧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말해봐.
서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박성훈,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단순한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게 만들어주세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이자 최소한의 정의였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대가일 뿐이지. 그는 손을 내밀었다. 계약 성립인가 서지아는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잠시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맹이자 경쟁자이며 서로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파트너. 비 내리는 밤의 위험한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들의 공동의 적, 진우그룹은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라진 신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의 눈은 바로 이 펜트하우스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가장 차갑게 형성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세상은 서지아의 결혼식 탈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메인 뉴스는 진우그룹 황태자의 굴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의 행방과 동기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미화했고, 다른 이들은 진우그룹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진우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이 박호진의 얼굴에 똥칠을 해 그 계집애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의 고함 소리에 아들 박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어젯밤의 굴욕이 생생하게 떠올라 치가 떨렸다. 그는 서지아를 너무나 얕봤다. 순종적인 양인 줄 알았는데 목덜미를 물어뜯는 늑대였다. 박 회장은 즉시 그룹의 위기관리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언론을 총동원해. 서지아가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여론을 만들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동정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해. 알겠나?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룹의 이미지와 주가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몇몇 언론사들은 서지아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를 날조하고 그녀의 가족 회사가 원래부터 부실했으며 그녀가 신분 상승을 위해 박성훈에게 접근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진우그룹은 막강한 자본과 언론 장악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서지아를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하려 했다. 그들은 서지아가 어딘가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보며 절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시각 서지아는 강태준이 마련해준 완벽한 보안시설 안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TK그룹의 비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위치한 작은 작전실이었다. 사방이 방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 데이터와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채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조용히 작전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커피를 그녀의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저들의 방식이야. 언제나 진실을 덮고 약자를 공격하지. 흔들리지 않나.
그의 질문에 서지아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좋아요. 그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계획 1단계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진우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가장 부패했지만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우화학을 겨냥한 것이었다. 서지아는 박성훈의 개인 서재에서 진우화학이 베트남에 건설 중인 공장이 현지 환경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비밀 보고서를 발견했었다. 그리고 그 허가가 곧 취소될 것이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서지아는 강태준이 붙여준 최고의 트레이더 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했다. 지금부터 30분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금을 동원해 진우화학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로 설정해 주십시오. 30분 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실행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박성훈은 자신의 인맥과 어둠의 경로를 총동원해 서지아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흥신소 직원들과 전직 형사들까지 고용된 상태였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 무릎 꿇리고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지아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그룹의 다른 문제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서지아의 도주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 서지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동시에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월스트리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발송되었다. 이메일에는 진우화학의 베트남 공장 환경 스캔들과 로비 의혹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여러 번 우회되었기 때문에 발신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1시간 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진우화학, 베트남 환경 스캔들, 은폐 의혹, 대규모 로비 정황 포착. 그 기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진우그룹의 주식 거래팀은 패닉에 빠졌다. 진우화학의 주가가 분단위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대한 물량의 공매도를 쏟아붓고 있었다. 매도 주문이 쌓이면서 주가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박 회장과 박성훈은 긴급 보고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성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이 공격의 배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당연히 라이벌인 TK그룹이었다. 박성훈은 당장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강태준은 특유의 무심한 목소리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경영이나 잘하는 게 어때? 라고 비웃을 뿐이었다. 박성훈은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TK그룹의 비열한 기업 사냥 시도라고 단정했다. 그는 결코 이 정교한 금융 공격을 서지아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에게 서지아는 그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도망친 감정적이고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재무제표와 국제정세, 그리고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런 대담한 공격을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진짜 전쟁의 서막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라진 신부의 그림자만 쫓고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진우화학은 시가총액의 30%가 증발했다.
진우그룹 전체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서지아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작전실 모니터에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지아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우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춧돌을 빼내야 했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여자. 차가운 이성 뒤에 뜨거운 분노를 감춘 여자. 그는 처음 그녀에게 협력을 제안했을 때 그녀를 그저 유용한 장기말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또 다른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서지아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박성우는 결국 그날 밤 술에 취해 자신의 비서에게 소리쳤다. 내일 당장 인력을 2배로 늘려 땅을 파서라도 서지아 그년을 찾아내. 이 모든 게 그년 때문이야. 그년만 잡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의 어리석은 분노는 서지아의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우와학에 대한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서지아는 그것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우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부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심장부를 겨냥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다. 세상이 도망친 신부 서지아를 쫓는 동안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그들의 바로 눈앞에 나타나야 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는 서지아에게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경력 증명서를 건넸다. 서예리 하일리 서.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막대한 부를 쌓고 최근 비밀리에 한국으로 돌아온 미스터리한 펀드 매니저.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가면이었다. 다행히 서지아의 얼굴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예리는 유령처럼 움직일 거야. 강태준이 설명했다. 모든 자금은 조세 회피처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될 거고 외부와의 소통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당신의 목소리나 얼굴이 노출될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은 오직 실력, 즉 수익률로만 세상에 존재하게 될 거다. 그의 준비는 철저했다. 그는 서지아라는 날카로운 칼을 가장 효과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판을 짜주고 있었다. 서혜리의 첫 등장은 여의도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진우그룹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집하고 있던 한 중소바이오 기업에 갑자기 막대한 매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낯선 이름의 투자사였다. 그들은 진우보다 한 발 앞서 주식을 사들였고 순식간에 진우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해버렸다. 진우그룹은 당연히 분노했다. 박성우는 또다시 TK그룹의 소행이라 단정했지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를 추적할수록 그들은 미궁에 빠졌다. 자금의 출처는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였고 대표이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이었다. 시장에는 단지 서혜리 대표라는 이름과 그녀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서지아, 아니 서혜리는 자신의 작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투자 방식은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진우그룹이 손대는 사업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판을 흔들었다. 때로는 그들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팔아치워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때로는 그들의 경쟁사를 지원해 진우를 고립시켰다. 그녀는 진우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의도에서는 서혜리가 진우그룹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성훈 역시 그 소문을 들었지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지아를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금융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적수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또 다른 올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전쟁 같은 낮 시간이 지나고 작전실에 밤이 찾아왔다. 수많은 모니터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공간에서 서지아는 홀로 싸우고 있었다. 강태주는 종종 늦은 시간에 작전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일로 시작했지만 가끔은 다른 길로 새어 들어가곤 했다. 어느 날 밤, 며칠째 밤을 새우다시피 한 서지아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것을 강태준이 발견했다. 평소에 날카롭고 빈틈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잠든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아주 작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에 스스로 놀라며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또 다른 날에는 함께 늦은 저녁을 먹다가 그가 불쑥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복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질문에 서지아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셨어요. 제게는 그 회사가 아버지 그 자체예요. 진우는 단순히 돈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제 아버지의 인생을, 제 가족의 자부심을 짓밟은 거예요. 저는 그걸 되찾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싸움이 가진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어린 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여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여왕의 가장 든든한 기사가 되어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서지아 역시 조금씩 그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세상에 냉혈한으로 알려진 남자. 하지만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자신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했다. 한 번은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진우그룹을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 하죠?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질문에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박 회장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아주 오래전 TK와 진우가 작은 협력사였을 때 그는 아버지의 기술과 신뢰를 훔쳐서 지금의 제국을 세웠지. 아버지는 그 배신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였다. 서지아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상처의 깊이를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깊은 상처와 복수심으로 연결된 동지애였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유일한 방패였다. 강태준은 서지아라는 여자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아니, 흥미를 넘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에 끌렸지만 이제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여린 상처까지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한 신부나 유용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는
서지아라는 한 인간을, 한 여자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지아가 가한 몇 차례의 공격으로 진우그룹은 눈에 띄게 휘청거렸다. 주가는 반토막 났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박 회장과 박성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조급함과 분노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서지아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적이 가장 약해지고 절박해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엘리시움이라는 이름의 거창한 개발 계획안이 떠 있었다. 엘리시움은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을 세계적인 휴양지로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TK그룹의 자금력으로 만들어낸 이 계획은 너무나 완벽해서 거짓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최고급 리조트와 카지노, 골프코스가 포함된 조감도는 화려했고 예상 수익률은 천문학적이었다. 심지어 현지 정부의 개발 허가서와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서지아가 진우를 위해 준비한 달콤한 독이었다. 서혜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서지아는 이 정보를 시장에 교묘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펀드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이 프로젝트의 주관사이며 함께할 컨소시엄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공표했다. 이 미끼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강태준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몇 중소투자사들을 끌어들여 바람잡이 역할을 맡겼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월가는 엘리시움에 대한 기대로 들썩였다. 당연히 이 정보는 진우그룹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 박 회장은 의심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에 오히려 수상했다. 하지만 연이은 실패로 위기감에 휩싸인 박성호는 달랐다. 그는 이것을 단번에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서혜리의 뒤통수를 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이건 기회입니다. 진우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 박성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혜리, 그 계집애가 판을 이렇게 키울 줄은 몰랐겠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째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지금의 손실은 단번에 복구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왜 여의도 총수석에서 나타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애송이에게 계속 끌려다녀야 합니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결국 박 회장도 아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혜리보다 한 수위라고 믿었다. 그들은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베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계열사인 진우건설의 지분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여기저기서 불법적인 비자금까지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 곳에 쏟아붓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서지아가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그물을 치는 동안 강태준은 법적인 올가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진우그룹이 비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을 은밀하게 추적했다. 돈의 흐름 하나하나가 박 회장 부자를 법정에 세울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검찰 내부의 조력자에게 관련 자료들을 넘기며 때를 기다리라고 언지를 주었다. 작전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지아는 며칠 밤낮으로 모니터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진우그룹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그들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다.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 한마디를 건넸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복수의 불꽃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고 그것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다가왔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투자 계약 체결식. 박성훈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계약 장소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서혜리는 결국 자신의 대담한 배팅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혜리 측의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서혜리 대표에게 전해주시오. 비즈니스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박성훈은 비꼬는 듯한 말을 남기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아 그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진우그룹의 명운이 걸린 천문학적인 자금이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가 쓴 것은 역사가 아니라 진우그룹의 유서였다. 작전실에서 그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던 서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지금이에요.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검찰에 있는 자신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그물을 걷어라. 박성훈이 축배에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성훈에게 횡령 및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성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이 떠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지금 누굴 건드리는 줄 알아? 같은 시각 박 회장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들이 서혜리라는 신기루를 쫓는 동안 진짜 칼날은 그들의 등 뒤에서 나라와 심장을 꿰뚫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덫에 걸려들었는지 그제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 위로 떨어졌다. 박성훈과 박호진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모든 뉴스 채널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진우그룹 게이트를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다. 검찰청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진우그룹 본사 건물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텅 비어버렸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우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거래 하한가로 추락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다. 서지아가 몇 달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도미노가 마침내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흘린 정보와 강태준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해서 진우그룹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작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서지아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그룹의 힘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지만 박성훈은 그룹의 법무팀과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그는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청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두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 올라탄 박성훈은 비서에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혜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서지아.
이 세 개의 이름에 관련된 모든 걸 샅샅이 뒤져. 지금 당장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굴욕과 분노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서지아가 사라진 시점, 서혜리가 나타난 시점, 그리고 진우그룹을 향한 공격이 시작된 시점. 모든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낱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맹독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나 경영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상실한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서지아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을 맹세했다. 강태준은 박성훈의 석방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그는 이제 규칙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지아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더 안전한 곳으로.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박성훈은 합법적인 방법은 물론 불법적인 해커와 흥신소까지 동원해 서혜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아무리 여러 겹의 방화벽을 쳐놓았다고 해도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박성훈의 슈샤 중 한 명이 마침내 TK그룹의 비밀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통신 기록을 포착해냈다. 그날 밤 서지아는 강태준의 경호팀과 함께 조용히 데이터 센터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태준의 개인 별장이었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탄 방탄 차량이 내부 순환로에 진입했을 때 등 뒤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위협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총재님, 미행입니다. 진우 쪽 놈들 같습니다. 운전석에 경호팀장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마. 그의 짧은 한마디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적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차량 행렬은 순식간에 도로 위의 전쟁터로 변했다. 뒤따르던 차들이 그들의 차를 양옆에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한 대는 앞으로 끼어들어 길을 막으려 했다. 강태준의 운전사는 숙련된 솜씨로 차선을 바꾸며 위험한 추격을 따돌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대의 차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지만 나머지 차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서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굳게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박성훈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상황과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 때문에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잡고 있던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의 단단한 손이 그녀에게 무언의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강태준이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복잡한 도심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길에서의 추격전은 더욱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몇 번의 위험한 고개 운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약속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차를 갈아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새로운 은신처인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별장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아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방금 전의 추격전으로 인해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도착하자마자 경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지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박성훈은 상처 입은 개처럼 날뛰고 있어. 그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게 배어 있었다. 서지아는 찻잔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처음부터 말했잖아. 우리 공동의 적이라고. 그리고 나는 내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놈들을 용서하지 않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폭풍은 이제 금융시장이 아닌 바로 그들의 문 밖에서 몰아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비밀 별장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지아와 강태준은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진우그룹의 법적 해체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진우그룹의 자산이 채권단에게 넘어가는 절차와 박호진 회장에게 내려질 예상 형량이 떠 있었다.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박성훈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업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전우였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던 강태준이 불쑥 말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뭘 할 생각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서지아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단 아빠의 회사를 되찾아야죠.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정직한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미래에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성훈은 미쳐 있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보안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고전적이지만 취약한 고리, 즉 사람을 공략했다. 그는 별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을 거액으로 매수했다. 그 직원은 납품 트럭에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그날 오후 별장 주변의 숲에서 원인 불명의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렸고 대부분의 경호 인력이 화재를 진압하고 외부 침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장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 모든 것이 박성훈이 계획한 교란 작전이었다. 경호의 공백이 생긴 그 짧은 틈을 노리고 그의 고용된 용병들이 소리 없이 별장 내부로 침투했다. 서지아는 서재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본 순간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었다. 끌려나가면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대로 끌려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몸부림치는 척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책상 위에 작은 장식품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현관 입구에 놓인 커다란 화분 옆을 지나치며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움켜쥐고 있던 장식품을 화분 흙 속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며칠 전 그녀의 책상 위에 무심한 척 놓아두었던 작은 크리스털 나침반이었다. 길을 잃지 말라고.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태준은 화재가 오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본관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재는 어지러워져 있었고 서지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성훈이었다.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강태준 수화기 너머로 박성훈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놔. 진우그룹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빼앗아간 내 돈 전부를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네 여자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서지아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넌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경고다. 그는 박성훈을 최대한 자극해서 시간을 버는 동시에 기술팀에게 발신지 추적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성훈은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위치를 계속 옮기고 있었다. 통화가 끊어지고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보안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는 납치 장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서지아가 현관 앞에서 넘어지면서 화분 쪽에 무언가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그 짧은 순간을 그는 즉시 현관으로 달려가 화분을 파헤쳤다. 그의 손에 차가운 크리스털 나침반이 잡혔다. 그는 나침반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하필 나침반일까?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메시지였다. 그는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북쪽. 그리고 그는 박성훈의 과거를 떠올렸다. 박성훈의 아버지, 박호진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곳.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진우그룹의 첫 번째 공장. 그곳은 바로 이 별장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찾았다. 강태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술팀이 박성훈의 통화가 잠시 스쳐 지나간 기지국 위치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소집했다. 평소에 냉정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지아를 구하겠다는 결의와 박성훈을 향한 살해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직접 무기를 챙겼다. 비서가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이건 내 전쟁이니까.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SUV가 소리 없이 별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서지아를 가두고 있을 폐공장이었다. 강태준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박성훈, 오늘이 내 놈의 재산 날이다.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폐공장은 먼지와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서지아는 낡은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박성훈이 서 있었다. 예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눈과 흐트러진 머리,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가진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차가운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성훈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그냥 내 옆에서 순종적인 개처럼 꼴이나 치고 있었어야 해. 그런데 감히 주인을 물어 내깟 계집애가 뭔데?
내 인생을, 우리 진우를 망쳐 그는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서지아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지아는 오히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진 거야. 박성훈, 내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너를 잡아먹은 거라고. 나는 그냥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야. 네가 얼마나 추악한 괴물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은 박성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다. 닥쳐. 박성훈이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이제 곧 강태준 그놈이 여기로 오겠지. 내 목숨을 구하러. 하지만 그는 보게 될 거야. 자신이 아끼는 여자가 어떻게 내 손에 죽어가는지를. 그놈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는 게 내 마지막 즐거움이 될 거다. 그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승산 없는 마지막 발악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폐공장 바깥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강태준과 그의 팀은 한 점의 소리도 없이 공장을 포위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며 외곽을 지키던 박성훈의 용병들을 하나씩 조용히 처리해 나갔다. 강태준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공장 내부를 살폈다. 창문을 통해 의자에 묶인 서지아와 그녀를 위협하는 박성훈의 모습이 보이자 그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다. 그는 이어피스에 낮게 명령을 내렸다. 3분 안에 내부로 진입한다. 목표는 오직 인질 확보다. 박성훈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TK그룹의 최전계 비밀팀이었다. 마침내 강태준의 신호가 떨어졌다. 공장의 낡은 문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들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내부에 남아있던 용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목 뒤에 차가운 충격을 느끼며 쓰러졌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 순식간에 공장 안에는 서지아와 박성훈, 그리고 강태준만이 남게 되었다. 소음을 듣고 불길한 낌새를 챈 박성훈이 뒤를 돌아본 순간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내 놈이. 박성훈은 경악하며 서지아의 목에 팔을 감고 그녀를 방패 삼아 총구를 겨누었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면 이 여자를 쏴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박성훈에게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비무장 상태임을 알렸다. 끝났다. 박성훈, 이제 그만 포기해.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상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박성훈의 심리를 자극하며 빈틈을 찾고 있었다. 끝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박성훈이 미친 듯이 웃었다. 넌 모든 걸 가졌고 난 모든 걸 잃었어. 공평하지 않잖아. 최소한 네가 가장 아끼는 거 하나는 내가 가져가야지. 그는 서지아의 목을 더 세게 조였다. 서지아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눈으로는 필사적으로 강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신은 괜찮으니. 기회를 노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강태준은 박성훈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나 널 믿는다고 했다더군. 진우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까지 내 손으로 부수고 있는 거야. 그는 박성훈의 가장 약한 부분,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를 건드렸다. 그의 말에 박성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서지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성훈의 팔을 세게 물어뜯었다. 박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그녀를 놓쳤다. 그 찰나의 빈틈,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태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박성훈이 다시 총을 겨눌 시간도 주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날렸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박성훈이 쓰러지자 강태준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그것은 처절한 복수극이 아니라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성훈을 뒤로하고 강태준은 곧장 서지아에게 달려갔다. 그는 품에서 나이프를 꺼내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빠르게 끊어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서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밧줄이 모두 풀리자마자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는 듯한 거칠고 절박한 포옹이었다.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 서지아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폐공장에서의 악몽이 끝나고 서지아는 강태준의 비호 아래 병원의 VIP 병실에서 안정을 취했다. 다행히 상처는 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그녀는 며칠을 꼬박 잠만 잤다. 강태준은 회사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꼼짝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느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사업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의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여자였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병실 TV에서는 연일 진우그룹의 몰락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박호진 회장과 박성훈은 납치, 살인미수,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서지아와 강태준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진우그룹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남은 자산들은 채권단에 의해 공중분해되었고 진우라는 이름은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서지아의 길고 처절했던 복수는 마침내 완전한 정의의 심판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신부도 복수를 꿈꾸는 전략가도 아니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졌다. 서지아가 퇴원하던 날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서영건설의 옛 사옥 앞이었다. 경영난으로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 건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낡고 초라해져 있었다. 서지아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간판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서영건설의 소유권과 법인 인감이 들어있었다. TK그룹이 진우그룹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되찾아온 것이었다. 서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이제 이 회사의 지분 51%를 당신에게 넘겨야죠. 그것은 그들의 첫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부드러웠다. 그 계약은 파트너 서지아와 맺은 계약이야.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내 파트너이기 이전에 내가 지켜주고 싶은 한 사람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소유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자신의 왕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길 바라. 나는 그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을 뿐이야. 그는 기존의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서를 내밀었다. TK그룹은 서영건설의 지분 15%만을 우호 지분으로 갖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서지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꿈을,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치밀한 계획 때문만이 아니었다. 언제나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서영건설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다. 서지아는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전 직원들 앞에 섰다. 예전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투명하고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의 그늘에 있던 딸도, 복수심에 불타던 전략가도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단단하고 빛나는 경영자 서지아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회사의 재건 계획을 세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행복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 강태준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놓아주고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긴장감 넘치는 작전실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서지아는 일을 마치고 그의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네가 스스로 해낼 줄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지아가 이끄는 서영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는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해냈고, 불쌍한 신부라는 꼬리표는 존경받는 여성 CEO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벽하게 대체되었다. TK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역시 업계 최고의 성공 사례로 꼽히며 두 회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진우그룹이라는 오랜 숙적을 무너뜨린 후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여전히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예전과 같은 살얼음판 같은 냉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는 서지아라는 존재가 가져다준 온기와 안정감으로 채워졌다. 사람들은 얼음 같던 TK그룹의 총수가 사랑에 빠진 후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강태준은 서지아를 데리고 도시를 떠났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동해안의 한적한 절벽 위에 자리한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푸른 바다와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듯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기에 이번 여행은 온전히 두 사람만을 위한 첫 번째 휴식이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요리를 하고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복수나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어린 시절과 사소한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비로소 냉정한 총재와 비장한 전략가가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서 서로를 마주볼 수 있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것을 보며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 널 내 채 태웠던 나를 기억해. 그의 목소리는 추억에 잠긴 듯 부드러웠다. 서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엉망인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당신 차에 뛰어들었을 때 당신 표정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세상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지. 내 세상은 그때 이미 무너져 있었으니까. 복수라는 기둥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었을 뿐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내 무너진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지. 너는 단순히 내 복수를 완성시켜준 파트너가 아니었어. 지아야, 너는 내 세상을 재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절망의 끝에서 그를 만났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는 복수를 끝낸 후에도 결코 행복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에서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행동에 놀란 서지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고 진지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아, 나는 더 이상 너의 구원자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너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가장 먼저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은 계약이 아닌 나의 약속이야.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주겠어. 그의 청혼에는 거창한 미사여구나 재력과시는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깊고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가짜 결혼식에서 도망쳤던 불쌍한 신부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을 얻게 된 것이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두 사람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비로소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별장의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했다. 수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태양은 지난밤의 어둠을 모두 밀어내고 세상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강태준은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는 서지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절망적인 도망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 차가운 계약으로 맺어졌던 인연. 그들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구원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복수의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태양만이 빛나고 있었다. 불쌍한 신부가 냉정한 총재의 품에 안겨 마침내 영원한 사랑이라는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다.